안녕하세요. 예, 오종혁 국어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바리대기라는 작품을 가져왔는데요. 작자 미상의 바리대기. 자, 바리대기라는 건 버려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버려진 몸인 것 같아요. 예, 줄거리는 한번 보시고요. 핵심 정리로 가시면 이제 전체적인 주제가 이제 고난의 극복을 하게 되면서 그런 의지가 보이고요. 희생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아셨죠? 예, 전적 작가 시점이고 성격은 이제 신화적이면서 서사적이고 무속적인 그런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무조 신화에 해당되고요. 서사무가입니다. 그러니까 서사무가라는 건 이제 무당이 부르는 이야기 형식의 노래를 서사무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갈래를 정확히 기억을 해주시고요. 서술상 특징은 이제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은 없습니다. 아셨죠? 예, 배경이 구체적이지 않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딸로 태어납니다. 우리 주인공 이 바리 공주가요. 아셨죠? 예. 바리데이 공주가. 그래서 병든 부모를 살리기 위해서 고난을 겪습니다. 근데 그걸 극복하고 무당의 조상신, 즉 무조죠, 무조. 그렇죠? 무조 신이 됩니다. 그래서 바리 공주의 일대기를 담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홀령을 천도하는 49째 때 지내는 이 오고 굿에서 가창된 서사무가를 이제 모아서 기록한 것입니다. 아셨죠? 예, 채록한 거고 또 바리공주가 홀령을 극락세계로 인도해주는 그 무당의 조상신, 즉 무조신이죠. 이 내력을 풀이한 그래서 그 무당의 조상신이 된 내력을 풀이한 본풀이에 해당되고요. 서사적인 성격을 지녔습니다. 그래서 구비문학적인 작품이고 시간 순서대로 가는 순행적 구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의 영혼을 이제 저승으로 인도하고요. 한국 민중의 전통적인 내세관이 반영돼 있다. 그리고 영원히 살고자 하는 민중의 소망이 담겨 있고 또 초월적 세계에 대한 인식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바리공주 일대기라는 것은 고대 건국 신화 및 조선 후기 소설에도 드러나는 이 영웅 서사 구조를 그대로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웅의 일대기 구조에 따라 사건이 전개되고요. 여성의 순환과 극복이라는 한국 문학의 전통적인 화소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살리기 위해서 약을 구하러 떠나죠. 구약 화서. 구약 화서의 모티브가 또 있습니다. 아셨죠? 죽음을 관장하는 이 무조신의 유래를 밝힌 본풀이고요. 불교의 인과응보 또는 유교 사상의 효, 가부장적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과 구현자에 따라 내용에 차이가 있다. 아무래도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구비 문학이기 때문에 그렇죠. 태몽에 등장하는 비범한 소재가 있습니다. 그 소재에 의해서 태어날 인물의 특성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인물의 특성을 예를 들어서 여기 제시된 달, 복숭아꽃, 뭐 별 이런 거, 그다음에 청룡, 황룡, 보라매 이런 것들, 예, 이게 평범한 인물과 비범한 인물로 인물의 특성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희생과 구원의 상징이 이제 나오는데요. 희생이라는 거는 이제 바리공주가 7번째 딸이잖아요. 그러면서 부당하게 부모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위해서 하지만 부모를 위해서 희생합니다. 그래서 그 시련을 감내하면서 그 상징적인 의미가 뭐냐? 그 당시 여성들에게 순환을 당하는 이러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구원이라는 의미는 이제 비극적인 운명을 이제 인내하고 극복하거든요, 주인공이. 그리고 죽은 부모를 또 어떻게 합니까? 회생시킵니다. 살립니다, 살림. 목숨을 다시 살려주고요. 그래서 또 저승에 안착하지 못하는 이 영혼들을 위해서 잘 천도합니다. 그래서 당대 여성들의 어떤 정체성을 발견할 수가 있고요. 이 바리공주를 통해서 당시 그 여성들의 소망을 잘 볼 수 있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 이제 본문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부분 줄거리에는 어떤 내용이냐? 천별산이라는 장소가 나오는데 이 구체적인 공간은 아니에요. 천별산이라는 그 곳에서 다스리는 오고대왕이 있습니다. 오고대왕. 오고대왕이 이제 바리공주의 친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부인을 막기 위해서 천하공의 가리박사에게 궁전이죠. 이제 대왕이니까 기륭화복을 묻습니다. 기륭화복이라는 거는 이제 운수가 좋냐 나쁘냐, 뭐 재화가 있냐 아니면 복록이 있냐, 뭐 이렇게 기륭화복을 묻는다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이제 내용으로 가시면은 오고대왕이 점괘가 이제 나오는데 이걸 무시합니다. 무시하고 혼례를 서둘릅니다. 아셨죠? 예, 한번 보시죠. 상궁에게 점괘를 일러 주었는데, 자, 점괘라는 건 이제 점을 쳐서 나오는 괴를 점괘라고 하는데요. 이 괴를 풀이하게 되면 기륭을 판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셨죠? 예, 기륭화복을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아래 어깨 황성하오나
금년 올해 길례라는 건요 혼례입니다. 혼례를 하면 칠공주를 보실 것이요 내년에 혼례를 치르면 삼동궁 즉 왕세자 세 명을 낳을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칠공주냐 왕세자 세 명이냐 이렇게 그 금년과 내년에 의해서 점괘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길대 부인이 이제 왕자를 못 낳고 공주만 7을 낳을 것을 지금 암시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아셨죠? 그러니까 오구대왕이 어때요? 점괘를 무시한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무시했기 때문에 결국은 칠공주를 낳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예. 자, 상궁이 뭐라고 하는지 보시죠. 상궁은 이제 벼슬입니다. 여자예요. 돌아와 그대로 아래였다. 그렇죠? 이제 오구대왕에게 그대로 아랬겠죠. 그러면서 상궁의 말을 들은 대왕은 이제 크게 웃었습니다. 자, 요새 웃는 의미가 어떤 건지 잘 파악해 보셔야 되고요. 문복이라는 거는 이제 점쟁이에게 기륭을 묻는 것은 이제 문복입니다. 점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용하다고 했는데 누가요? 여기 나오는 가리박사죠. 가리박사. 지가 어찌 알겠냐 하면서 비웃고 있네요. 그렇죠? 일각이 여삼추다. 자, 일각이 여삼추라는 건요. 이제 한시가 급하다. 즉 뭐냐면 너무나 간절하게 기다리는 마음이 앞선 거예요. 자식을 보기 위해서. 그렇죠? 이게 속담입니다. 속담. 일각이 여삼추라는 것은 간절하게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열흘 같은데 하루가 열흘 같은데 어떻게 기다리겠느냐. 그렇죠? 그 앞에 내용을 모른다 하더라도 여기에 나오는 기다림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해석이 만약에 안 될 때는 어떻게 한다? 이 부분만 읽으시면 된다. 그렇죠? 예. 간절하게 기다린다. 자, 한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렇게 간절히. 우리 학수 고대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 단어가 연결이 되겠네요. 점괘를 무시했어요. 점괘를 무시하고 딸을 결국 낳게 됐잖아요. 그렇죠? 오고대왕의 자신의 뜻대로 일을 처리했기 때문에 결국은 뭐다? 결국은 원하는 아들을 못 낳게 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고대왕은 예조에 태기를 명했어요. 태기라는 건 뭐냐면 가장 좋은 때를 택해서 선택하는 날짜예요. 선택된 날짜를 명했다는 거죠. 그래서 3월 3일에 초간택. 초간택이라는 건 이제 임금이 이제 그 자기 부인, 이제 배우자 될 사람을 첫 번째 선택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봉하시고, 이제 봉하셨다는 것은 임무를 좀 맡겨주겠죠. 여기 간택을 하라고. 또 5월 5일 단오에는 이제 이간택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두 번째 간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선택을 잘해야 되겠죠. 이제 아무래도 배우자 될 사람, 왕비가 될 거니까요. 그래서 두 번째 이제 또 선택을 해서 걸러내는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7월 7일 견우직녀가 상봉하는 날을 길례로 정한다. 그렇죠? 이 길례가 바로 혼례를 치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길례 도감을 설치한 후 준비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오고대왕이 점괘를 무시하고 혼례를 지금 치르는 그 과정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셨죠? 예. 그다음 이제 두 번째 내용에서는 이제 오고대왕이 첫 자식으로 공주를 낳게 됩니다. 공주요. 그래서 세월은 유수와 같아. 세월은 흐르는 물처럼 지나간다는 뜻이고요. 몇 달이 지나가니 길대 부인, 자 길대 부인이죠. 예. 바리공주의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몸에 이상이 생겼다. 수라라는 건 식사입니다. 식사를 높여서 얘기하는 거고요. 생쌀내가 나고 중전마마가 드시는 물에서는 물속에 생기는 썩은 냄새가 난다. 찌꺼기 냄새가 난다. 뭐 이런 얘기죠. 그리고 담배 풋내가 나고 국에서는 생장 냄새가 난다. 그러니까 거의 그 비린내 비슷한 게 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음식을 중요한 건 뭐죠? 전부 요약이 돼 있잖아요.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없다. 그렇죠? 예, 앞에 내용을 한 방에 정리된 부분 여기잖아요. 먹을 수 없는 음식이 지금 제시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길대 부인은 이상 신호가 온 거죠. 바로 입덧을 하는 그러한 그 상황을 묘사한 겁니다. 아셨죠? 예. 대왕마마에게 아뢰자 대왕마마가 묻습니다. 이 대왕마마는 오고대왕이에요. 몽사라는 거는 꿈에 나타난 일을 물어본 겁니다. 꿈자리가 어떠냐라고 태몽을 지금 궁금해하는 거죠. 그렇죠? 그랬더니 품 안에 달이 솟아올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른손에 푸른 봉숭아꽃이 한 짝을 꺾고 들고 있더라이다라고 이제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달은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 다리장 아씨라는 별칭 호칭과 관련돼 있고요. 이 푸른 봉숭아꽃은 청대공주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딸이 이제 청대 공주인데 이 공주가 나올 것을 이제 암시하는 거죠. 그렇죠? 대왕마마는 이제 상궁에게 점을 보러 가라 명했다. 이거죠. 태몽을 껐으니까 다시 한번 이 점 보러 가라고 명합니다. 그러면서 천하궁의 가리박사 점을 잘 치거든요. 이 사람에게 갔는데 상궁에게 이제 일러준 대로 이제 합니다. 상궁이 그대로 이제 전할 거 아닙니까? 임금에게. 자, 길대 중전마마의 태기. 자, 태기라는 거는 아이를 뵌 기미를 얘기하는 거고요. 분명하구나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식을 보시는데 여공주를 볼 것이요. 여자라는 얘기, 여자. 그렇죠? 그러니까 그대로 상달이라는 거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문복이 점괘가 용하다고 한들 제 어찌 알 수 없어요. 두 번째 지금 나왔죠. 두 번째 한 말이죠. 그러니까 여전히 아들을 간절히 원합니다. 이 오구대왕이. 그래서 이 점괘를 아예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무시할 거면 묻지를 말아야 되는데 워낙 아들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이 앞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서리법이 나온 거고요. 이 간절한 이 아들 간절하게 기다리는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하고 웃어 넘기는 거죠. 이제 10달이 되어 낳으니 그게 공주였다. 그 공주의 탄생을 이제 대왕마마께 이제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공주를 낳았으니 세자인들 또 아니 날겠니 하면서 귀하게 길러라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이제 다음번에는 이제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어떤 그런 확신이 있고 자신감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첫 번째이기 때문에 크게 이제 관심을 안 둔 겁니다. 아셨죠?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음번에는 아들을 낳을 수 있으니까 귀중하게 길러라 이렇게 무덤덤하게 넘어간 거죠. 그렇죠? 예. 공주 아기가 태어난 지 석 달이 되자 청대 공주라고 했잖아요. 또 별칭 호칭으로 뭐라고요? 다리장 아씨라 했다. 이게 꿈자리에 그 암시된 이름하고 그대로 지금 맞아 떨어지죠. 예, 그래서 점괘가 맞아버렸네요. 그죠? 예. 자, 세 번째 내용 가보실까요? 가리 박사의 점괘대로 그죠? 예, 일곱 번째 딸도 딸을 낳는 그 모습을 지금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 영웅 일대기 구조가 나는데요. 이 바리공주는 이 고귀한 혈통입니다. 그렇죠? 예. 자, 보실까요? 세월이 흘러 길대 부인은 또 잉태했어요. 근데 몽사 꼼자리를 말하기를 품 안에 이번에는 칠성별이 떨어졌대요. 그리고 오른손에 붉은 봉숭아꽃 한 가지를 물고 있더이다. 그러니까 또 딸을 낳았는데 이게 홍도공주입니다. 홍도공주. 붉은 복숭아니까 홍도공주. 별칭으로 별이장 아씨다. 그러니까 칠성별이니까 이제 별이장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는 아들이 태어나기를 기다렸는데 계속 딸이 나오는 거죠. 계속. 이제 문제는 뭐다? 첫 번째 딸에서는 크게 개의치 않다가 지금 계속 지금 딸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딸만 모두 6명이 된 겁니다. 육공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가리 박사 입장에서는 뭡니까? 점괘가 완전히 적중한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오구대왕은 계속 점괘를 지금 무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 육형제를 낳은 후 길대 부인은 다시 잉태했습니다. 다시 임신했어요. 이번 몽사는 어떠냐라고 또 묻네요. 그러니까 이번 몽사는 연약한 몸이 부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명전 대들보에 청룡과 황룡이 엉켜져 있었다. 그리고 오른손에 보라매가 있고 왼손에 백마가 보이고 왼쪽 무릎에 흙거북이가 앉아 있었다. 또 양어깨에는 달과 해가 있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뭐냐면 지금 제가 까만색으로 지금 칠한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이제 뭐다? 비범한 인물, 평범하지 아니한 그런 어떤 특별한 인물이 탄생할 것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러한 그 상징적인 소재 이런 것들은 비범한 인물이 탄생될 것임을 지금 예고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길대 부인의 말을 들은 이제 대왕 오구대왕이 이제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대가 이번에 세자대군을 낳겠군요. 자, 세자대군이라는 건 뭡니까? 아들이죠, 아들. 그러니까 이전의 태몽과는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버지 입장, 즉 대왕의 입장에서는 아들을 낳을 거라고 이제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기대감도 있고 바로 위가 지금 예사롭지가 않았잖아요. 소재들이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들이 날 거다, 세자가 나올 것이다라고 확신을 하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상공에게 문복 갈 것, 다시 한번 저 점괘를 갈 것을 또 명령하네요. 그렇죠? 문복을 다녀온 상공이 다시 한번 이제 아래죠. 이번에도 공주라고 합니다. 전복이 용하다 한들 전복마다 맞출 소냐라고 하면서 역시 또 무시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이번 몽사는 세자대군을 얻을 몽사로다라고 하면서 오구대왕은 계속 어떤 그 점괘를 계속 무시하고 자기 주장만 일관되게 지금 주장하죠. 그러니까 이런 걸 뭐라 완고하고 고집이 센 그러한 인물입니다. 아셨죠?
하며 사대문에 방을 붙여 옥문을 열어 중재인을 용서하겠다. 그렇죠. 이제 어떤 특별한 날에는 이제 특별 사면 같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일입니다. 이제 드디어 10달이 되어 해산을 하였는데 또 딸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대왕이 가리 박사의 점괘를 완전히 무시했잖아요. 그렇죠? 계속 7번이나 무시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비정상적인 출생을 하는 겁니다. 이 바리공주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 딸이 계속 나오면서 또 마지막에 나온 딸 버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볼 때 비정상적으로 출생하는 영웅 일대기 구조가 여기서 이제 보이게 되는 겁니다. 고귀한 혈통이지만 비정상적인 출생을 하고 있다. 이런 거. 또 길대 중전마마는 그만 울음을 터뜨렸다. 그렇죠. 결국은 길대 부인은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왜? 너무나 속상하고 안타깝죠. 그렇죠? 예. 대왕은 길게 탄식하는. 이제는 이제 탄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계속적인 딸. 이제 7번째가 이제 마지막인 겁니다. 이제 그래서 내 전생에 무슨 죄가 남아 옥황상제께서 7달을 점지하셨구나. 그러니까 이제 지난 시간에도 배웠습니다만 딸을 낳으면 아들 낳지 않고 딸을 낳으면 죄인이다. 뭐 이런 그렇죠? 이런 사고 방식이 지금 계속 진행됐던 거잖아요. 그렇죠? 80년대까지. 그렇죠? 예. 지난번 소설에서도 예, 그런 모습 보였죠? 예, 이런 것들. 서해 용왕에게 진상 보낸다는 거는 바친다는 겁니다. 서해 용왕이라는 건 바다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서해 바다. 그러니까 이제 서해 바다에 버려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진상 차원에서. 그러니까 바리덱이라는 이름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옥장이, 자, 옥장이라는 거는 옥을 다루고 물품 따위를 만드는 그런 전문 장인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옥함을 짜게 해서 함뚜껑에 국왕공주라 새기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리대기를 이 옥함에 넣어서 버리려는 거죠. 중전마마는 이제 엄마 입장에서 굉장히 탄식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학마마는 참 모질니다. 모질다라는 얘기는 마음씨가 굉장히 독하다 이 말이에요. 독하다. 혈육을 어떻게 버리려 하냐. 딸을 어떻게 버리려 하냐. 신하 중에 자식 없는 사람에게 차라리 양녀로 주시는 게 낫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목숨을 살려고. 대학마마는 중전마마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이런 걸로 볼 때 이 오고대왕의 성격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비정하죠. 그렇죠? 비정한 아버지이자 또 고집이 굉장히 센 그런 완고한 아버지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버리는 자손 이름이나 지읍시다. 그럼 버리더라도 이름이나 지읍시다라고 이제 어머니 입장에서 마지막 부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버려도 버릴 것이요 던져도 던질 것이니 바리공주라 지어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버려지는 공주, 서해 바다에 버려지는 공주죠. 그렇죠? 버리는 공주이자 버려지는 공주다 해서 이름을 뭐라고 한다? 바리공주다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공주의 이름에 그 내막이 나온 겁니다. 아셨죠? 내력이 나온 거예요. 자, 마지막 장면 가보실까요? 7번째 딸의 이름을 뭐라고 한다? 바리공주라 이제 짓게 되고 바다에 버리고자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영웅 일대기 구조에서 여기서 뭡니까? 어려서 버려지죠. 그렇죠? 고귀한 혈통에 의해서 태어났다가 기이한 출생, 비정상적인 출생에 이어서 이제 버려지는 구조까지, 3번째 과정까지 우리 수능 문학 특강에 나온 겁니다. 자, 양마마의 생월 일시와 그렇죠? 아기의 생월 생시, 그러니까 바리공주의 나이를 알 수 있는 정보를 지금 제공하고 고귀한 혈통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거를 남기고 옷고름에 맨 후에 옥병에 젖을 넣어 아기 입에 물린 후 함에 넣은 겁니다. 이제 버릴 준비를 한 거죠. 자, 그러면서 쭉 금으로 된 거북, 뭐 자물쇠 쭉 흑거북, 흑자물쇠를 채운 후에 신하를 시켜서 결국 어때요? 명합니다. 버리라고. 그래서 앞에는 황천강, 뒤에는 유사강이 흐르는 여울목에 한번 던지니 용서수마여 무트로 다시 나오고 두 번째도 역시 다시 나오죠. 이런 걸로 볼 때 뭔가 평범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3번째 던지니까 비로소 이제 물속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로 봐서 여기도 나왔죠. 하늘이 아는 자손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깊이 가라앉지 않고 금 거북이 나타나서 또 지고 가네요. 그러니까 도와주는 그런 형국이 되는 거죠. 도움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그렇죠? 조력자. 그래서 바리공주의 비범함을 암시하는 거고요. 전기적인 특성이 지금 나오는 두 번째 전기성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바리공주의 비범함을 암시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강의 잘 들으셨죠? 예. 도움이 되셨다면 이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다음 강에 이어 공부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